네, 안녕하세요. 허명회 교수입니다. 오늘의 데이터 솔루션 공개 강의 제목은 오토 인코더입니다. 영문 제목은 Auto Encoders Using R 이고요. 네, 오늘 강의할 내용의 개요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차원 축소의 도구로서 오토 인코더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학의 배경을 가진 분들은 이 차원 축소의 도구, 통계적인 도구로서 아마 주성분 분석을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도 여러 그 변형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선형적인 주성분 분석, 이것은 이제 통계학 배경을 가진 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응용은 시각화입니다. 개체 시각화를 할 수 있고요. 오토 인코더도 마찬가지죠. 즉 개체 시각화 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오토 인코더는 정보 축약과 복원이라고 하는 이 통신에서의 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공학자들이 이 전자공학적인 그런 공학적인 응용이 있죠. 오늘의 강의에서 주로 사용할 R 패키지는 ANN2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을 사용해서 제가 실제 사례 응용 예를 보일 텐데요. 적용할 자료는 AIS, 즉 Australian Athletics Data입니다. 네, 이것에 대한 이제 시각화를 해보고요. 또 오토 인코더와 주성분 분석 결과를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본격적인 그 R에서 제공하는 보다 본격적인 패키지가 케라스죠. 케라스를 사용한 그러한 예도 간단히 보이겠습니다. 적용할 자료는 MNIST의 그 핸드리튼 디짓 데이터입니다. 즉 손글씨 숫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오토 인코더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적용할 자료는 P별량의 N개 관측 자료입니다. P별량의 N개 관측 자료이죠. 그러니까 어떤 다별량 자료인데요. 그것이 N개가 있습니다. 표기는 이와 같이 이 bold X1부터 bold XN 이런 식으로 벡터 표기를 사용하겠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세트의 크기는 N 곱하기 P가 됩니다. N은 개체의 수고요. 행에 쭉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별량들은, 즉 피처들은 칼럼에 있습니다. P개 칼럼. 따라서 형태는 N 곱하기 P의 행렬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적용할 수치 예에서 AIS 데이터의 경우에는 N이 202이고 P가 11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통계학에서 다루고 있는 그러한 그 좀 스몰 데이터의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예는 MNIST 데이터인데요. 이 경우엔 다소 자료가 큽니다. N이 6만이고요. 네, N이 큰 것은 실제 뭐 큰 특징은 아니고 또 방법론을 적용하는데 이 어떤 그 어려움의 요소도 아닙니다. 그런데 P가 큽니다. P는 784입니다. 이것이 픽셀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로, 세로가 각각 28인 그리드형의 픽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곱이 돼서 784개의 별량을 갖는 그런 결과가 되고요. 이것은 상당히 이 도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관측 변수 공간에서는 관측 변수 공간, 즉 변수 공간에서 보자면 이것은 P별량을 다루기 때문에요. X1부터 XP까지죠. 그러니까 P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Z1부터 ZM까지 이 여기서 M은 작습니다. P에 비하면 작게 잡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잠재 변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M이 P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차원 축소라고 보는 것입니다. 차원이 P에서 M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예컨대 AIS 데이터에서는 P가 11인데 우리가 시각화를 위해서 평면 시각화를 한다면 M이 2가 됩니다. 그러니까 11차원을 2차원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되죠. 이에 따라 데이터의 크기는 N 곱하기 P에서 N 곱하기 M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전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또 저장된 형태, 축소된 형태로 전송을 한다면 상당히 그 양이 줄어드는 것이죠. 즉 효율적인 그런 공학적인 활용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차원 축소의 효과와 활용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죠. 저차원 시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은 2차원이나 3차원 이내에서 시각화돼야지, 표현이 돼야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것을 저차원 시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신의 효율화, 즉 이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정보를 송신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토 인코더를 이렇게 시각화하면 개념적인 도식화를 한 것이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P가 5인 예이고요. 그래서 이 관측 변수들이 실제로 관측된 변수들이 5개입니다. X1, X2, X3, X4, X5입니다. 근데 이것을 2개로 축소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즉 잠재 변수 2개로 축소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계학에서는 잠재 변수라고 하고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공학적으로는 코드라고 하고요. 또 신경망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히든 노드입니다. 즉 히든 레이어의 뉴런들에 해당이 되죠. 그거 2개를 생각하죠. Z1, Z2. 그래서 입력 변수 5개, 관측 변수 5개로부터 은닉 변수, 은닉 노드의 2개로 가는 이러한 웨이트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웨이트화된 화살표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복원해서 복원하게 되면 이제 원래 관측 변수 X1부터 X5까지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일단 축소된 상태에서 복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변수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최대한 같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복원의 단계를 우리가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장하는 것이죠. 저 차원에서 원래 차원으로 확장하는 이것을 디코딩이라고 하고요. 요 앞 단계를 축약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것을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이 인코딩과 디코딩을 합해서 우리가 오토 인코딩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의의 제목이 오토 인코딩입니다. 요약하자면 인코딩과 디코딩을 학습하자는 것입니다. 이 오토 인코딩의 방법론은 이런 겁니다. 인코딩의 단계와 디코딩의 단계가 있는데요. 인코딩의 단계에서는 관측 변수 X를 선형 변환해서 그러니까 어떤 절편항과 그거에 어떤 계수가 붙는 항. 이 절편항을 이제 신경망에서는 바이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붙어 있는 계수 베타 J를 이제 신경망에서는 웨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모형 계수입니다. 웨이트는 모형 계수입니다. 여기서 phi J는 입력 변수를 잠재 변수, 즉 은닉 변수로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종류에 이것을 우리가 변환함수 혹은 활성화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형적인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선형적인 그런 함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변형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rectified linear, hyperbolic tangent,
또 어떤 경우에는 시그모이드와 같은 그러한 변환 함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비선형적인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경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요. 요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검색해 보고 참고 바랍니다. 제가 이후의 강의에서는 이 강의 말고요. 다음 정도의 강의에서 이러한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딩의 단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디코딩 단계에서는 이 잠재 변수, 즉 은닉 변수들의 선형 변환을 활성화 함수로서 변환을 해서 다시 원래 것의 근사적인 것을 만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디코딩의 단계, 복원의 단계, 혹은 뭐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은 복호화의 단계, 이런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 개의 파라미터들이 있었죠. 알파 J라는 것도 있었고요. 바이어스항이었죠. 베타 J라고 하는 이 모형 계수가 있었는데, 신경망에서는 웨이트라고 하는 것이죠. 가중치. 감마 K도 어떤 바이어스항이었고요. 델타 K, 이것도 어떤 모형 계수인데 웨이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값을 튜닝하는, 즉 적합해내는 최적값을 찾아내는 것이 문제인데, 이때 하게 되는 것은 손실 함수 L의 최소화입니다. 손실 L의 정의는 이것은 이제 x1부터 x1 tilde부터 xn tilde, x1 tilde는 x1의, 그러니까 첫 번째 관측 벡터의 복원 값이죠. 그리고 xn tilde는 xn의 복원 벡터인데요. 이때 중요한 기준은 xi-xi tilde, 즉 관측된 벡터 xi와 그것의 복원된 값 사이의 제곱거리의 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러한 거리 제곱, 평균 거리 제곱, 평균 제곱거리를 작게 하는 것을 써야 되는데, 그 방법은 신경망에서 흔히 쓰이는 역전파, backpropagation이고요. 이 역전파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 그레디언트, 즉 기울기죠. 기울기 기반 방법들이 있는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과 그것의 여러 변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 강의 말고요, 후속 강의들에서 제가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은닉층이 하나 있는 경우를 생각했는데요. 이것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게 심층적인 오토 인코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때까지 한 계층의 M개 노드를 가진 것들을 L계층에, 그러니까 이 도식에서는 이 3계층을 갖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M1부터 ML 노드를 갖는 그런 경우고요. 요 구체적인 요 예에서는 첫 번째 은닉층에 6개, 그리고 가장 깊은 은닉층에 3개, 그리고 그 다음 은닉층에 다시 6개로 복원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입력 변수와 같은, 입력 노드와 같은 출력 노드를 갖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 오토 인코딩에서는 이에서 보는 것처럼 대칭적인 이렇게 이 병의 목, 대칭적인 병목을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오토 인코딩에서 떠나서 이와 상당히 유사한 통계적 방법인 주성분 분석을 설명하겠습니다.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하죠. 여기에서도 데이터는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P별량 관측 X1부터 Xn, 즉, 데이터 프레임이 N 곱하기 P가 되고요.
우리가 그 열 표준화를 하죠. 네, 열 표준화된 형태의 데이터를 다룹니다. 사실은 오토 인코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형적인 주성분 분석에서 주요 방법은 수학적으로는 스펙트럼 분해입니다. 고유값, 고유벡터 분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X 트랜스포즈 X를 N-1로 나눈 것. 이것이 열 표준화된 상태에서는 평균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형태에서는 이것은 상관계수 행렬이기도 합니다. 즉, 상관계수 행렬을 V, D, 람다, V, 트랜스포즈로 분해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V를 고유 벡터라고 하고 수학적으로는 직교 행렬, 직교성을 갖죠. 그리고 D, 람다는 대각 행렬인데 대각 요소들이 람다 1부터 람다 P까지의 고유값입니다. 네. 즉, 좌변 행렬의 고유값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것을 감소하는 형태로, 작아지는 형태로 정렬해서 씁니다. 그리고 V 트랜스포즈는 이 V라고 하는 이 고유 벡터 행렬의 전치, 트랜스포즈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행렬의 곱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게 되죠. 축약 단계에서는 프린시팔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도 축약 단계와 복원 단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흔히 보통 축약 단계의 것을 쓰긴 합니다. X라고 하는 P 곱하기 1 관측 벡터가 있을 때 이것을 V1 트랜스포즈 X로 씁니다. 여기서 V1이라고 하는 이 서브 매트릭스는 V의 서브 매트릭스로서 m개 칼럼으로 구성되는 것이죠. 따라서 V1 트랜스포즈 X는 m 곱하기 1 벡터가 됩니다. 즉 P 곱 P, 길이 P의 벡터가 길이 m의 벡터로 변환이 되고 우리가 이것을 Z로 표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복원 단계에서는 Z로 축약된 축약 벡터를 다시 길이 P의 벡터로 복원하는 것인데요. 이때는 V1Z를 씁니다. V1은 아까 했던 요 앞에 있는 즉 고유 벡터의 m계열 서브 매트릭스이죠. 부행렬입니다. V1Z로 변환이 되고 이것은 P 곱하기 1이 되죠. 네. 이것을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X1부터 XN의 경우 각각 이러한 처리를 갖게 되죠. 물론 행렬로서는 더 간략하게 표현은 가능합니다. 이 정보 손실이 이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요. 이 단계에서요. 즉, P별량의 벡터를 M별량의 벡터로 바꾸고요. M은 이제 P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것을 다시 P 벡터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보 손실의 정의는 원 관측 벡터와 복원된 벡터 사이의 제곱거리의 합으로 정의가 되죠. 네. 그래서 이 주성분 분석도 개념적으로는 인코딩과 디코딩의 단계를 거치는 것인데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응용 예를 적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적용할 사례는 오스트레일리안 스포츠 데이터라고 하는 이 데이터인데요. 이것은 이제 DAAG 패키지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이 ANN2 패키지뿐만 아니라 DAAG 패키지도 설치를 하여야 이 예를 따라 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실습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니까 아마 따라서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 AIS 데이터의 구조는 202개 관측인데 한 개 관측은 13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11개 변수가 수치형입니다. 그래서 RCC부터 WT까지가 수치형 변수이고요. 네, 이것은 이제 202명의
오스트레일리아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얻어진 자료인데 수치형 변수 외에 2개의 그 레이블링 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별이고요. 섹스이고 female, male의 2개의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경기 종목입니다. 경기 종목 스포츠라고 하는 이 변수이고요. 이것은 10개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먼저 스케일링을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요. 척도화라고 하는 것도 하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열 표준화를 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쓰는 그 아래 함수가 이제 스케일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고 K는 2로 두겠습니다. 여기서 K는 앞에서 제가 M으로도 표기를 했던 것인데요. 잠재 변수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인코딩을 몇 차원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평이하게 2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 인코더 함수를 쓰는데 이때 은닉층을 3개로 둘 것이고요. 첫 번째 은닉층, 첫 은닉층의 노드 수는 6개, 그리고 가장 중간 깊은 은닉층은 K개. 근데 K가 2였기 때문에 2개로 줄이는 것이고요. 다시 6개로 확장했다가 디코딩, 복원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은닉층의 수가 3개인 오토 인코더 모형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 인수들의 세팅이 여기 있는데요. 스탠다드아이즈는 false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표준화가 필요하면 true로 하는 것인데, 요 앞에서 이미 그 스케일링 함수를 통해서 표준화된 상태로 이 오토 인코더 함수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굳이 다시 표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아이즈를 false로 뒀고요. 그리고 로스 타입, 이것은 손실함수의 것인데 그것을 휴버로 두겠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서 했던 제곱거리와는 다소 달리 이 양극단에서 극단에서 그 플랫한 형태로 상수적인 형태를 취하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활성화 함수로서는 선형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8개로 잡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 번에 처리되는 그 관측의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SGD, 즉 Stochastic Gradient Descent의 방법을 혹은 그거의 변형을 적용하면서 8개의 서브샘플 내에서 기울기를 정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네. Optimize type은 ADAM이라는 방법을 쓰겠고요. 이것은 Stochastic Gradient Descent, SGD의 한 변형입니다. 그리고 N-epochs는 epoch의 수인데 이것은 1000인데 이것은 1000번, 전체 자료를 1000번 반복해서 쓴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VAL proportion, 이 VAL은 validity. 이건 validity 샘플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쓰지 않겠다는 의미로 0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이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3개의 은닉 노드는 설정을 했습니다. 6으로 앞에서 설정을 했죠. 그거 외에 첫 번째 레이어와 즉 입력층과 맨 마지막에 출력층이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11개의 변수로 구성되죠. 그래서 11 nodes로 나옵니다. 그리고 휴버로스 펑션이 적용되었고 ADAM 옵티마이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출력을 보기 전에 이 ANN2 패키지의 오토 인코더 함수의 기본 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대략 이야기를 했죠. 오토인코더 함수의 내부에서 쓰는 인수에는 X 데이터 행렬이 정의돼야 되고요. Hidden layers, 은닉충의 구조가 제시돼야 되고, standardize, 열 표준화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 디폴트는 true입니다. 그리고 이 손실함수의 유형, 로스 타입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 스퀘어드가 있고요. 우리가 앞에 예에서는 슈더, 휴버라고 하는 이런 것을 썼었죠. 후버 함수도 있고, 앱솔루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함수, 활성화 함수로서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디폴트이고, 시그모이드 함수, 렐루 함수, 리니어 이런 형태가 있고요. 옵티미제이션 타입, 어떠한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인데, SGD, Stochastic Gradient Descent 방법이 있고, 즉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하죠. 또 그거의 변형인 RMS Proportion, RMS PROP라는 방법이 있고, ADAM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N-epochs라고 해서 전체 데이터를 몇 번 반복해서 쓰느냐. 원래 epoch은 시기라는 뜻이죠. 이 배치 사이즈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전산 요건이 좋은 경우에는 32 정도로 좀 크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 컴퓨터의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또 데이터의 크기랑도 물론 관련이 있어요. 데이터 크기가 크면 이것을 다소 크게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VAL proportion, validation set의 상대적인 크기를 지정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또 보다 많은 인수들은 help auto encoder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completion plot이라고 하는 생성된 오토 인코더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출력은 completion underline plot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그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가 있는데, 이 X 차원과 Y, X의 디멘전과 Y의 디멘전,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각 노드를 말합니다. 노드를 말하고요. 은닉된 노드들을 말하고, 컴프레션 된 형태, 그러니까 가장 중간에 인코딩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컴프레스 된 값, 그러니까 축약된 자료 값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면 시각화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컬러를 외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섹스, 즉 성별을 붙여서 컬러링을 하고 그것을 평면에 투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그 결과인데요. 이것을 구현한 R 스크립트는 이것이죠. 노드 1과 노드 2, 그러니까 즉 두 개의 은닉 노드 또는 인코딩된 값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은 female이고요. 파란색이 male입니다. 그것을 찍은 값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타점을 한 것이죠. 여기서 보면 빨간색 점들과 파란색 점들이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색깔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타원인데, 타원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남자 선수들이 있고 아래쪽에 여자 선수들이 있는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관측값들을 복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predict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요. predict라는 함수를 써서 이
어떤 출력 개체를 만들고 거기에 predictions라고 하는 변수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복원된 값입니다. 복원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x와 여기 복원된 ae.x의 차이가 바로 이 무시된, 그러니까 반영이 되지 않은 또는 정보화 과정에서 손실된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계산해서 평균 제곱을 살펴본 것이 민스퀘어드 에러, 평균 제곱 오차고요. 그것의 값을 구해보면 3.48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원래 X 데이터 세트 X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3.48의 크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값은 원래 이 데이터셋의 제곱의 합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구해보면 11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렇게 하면 항상 변수 수와 같습니다. 열 표준화된 상태에서는 이 값이 항상 변수 수인 p와 같습니다. 따라서 3.48을 11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는 그것이 31.6%이다. 즉 상대적 손실은 31.6%, 즉 축약과 복원의 단계를 거쳐서 31.6%가 손실이 된다. 다시 말해서 68.4%를 우리가 복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물론 이것은 그 로스 타입을 어떻게 설정하였는가와 다른 관련이 있는데요. 앞에 이 R 스크립트에서 이 로스 타입을 스퀘어드로 바꿔서 투입을 해보면 이 값이 31.4%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주성분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성분 분석에서는 이제 printconf라는 함수를 쓰죠. 이 함수를 써서 결과를 얻어내고요. 여기에서 얻어지는 그 스코어들이 이제 바로 그 인코딩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저차원상의 이 자료값이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플랫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플랫한 결과를 찍어보면 이와 같이 주성분 분석에서도 성별로 분리되는 것을, 데이터 값들이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뭐 타원이라기보다는 크게 큰 원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이죠. 그리고 주성분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복원으로 인한 정보 손실을 민스퀘어드 에러, 평균 제곱 오차로 평가해 볼 수 있는데, 그 양은 3.45146이고요. 상대적인 값을 보면 31.4%입니다. 오토 인코딩에서 이제 31.6%였기 때문에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 이 정도면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차원 축소된 값으로는 다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복원된 양은 거의 같습니다. 뭐 이 사례에서는 두 방법 중에 어느 한 방법이 특별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 없고, 두 방법이 다 잘 작동하는 그런 예입니다. 다시 오토 인코딩으로 들어와서요. 이번에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을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 즉 학습 데이터로 오토 인코더를 만들고, 그 생성된 오토 인코더에 테스트 데이터를 투입을 해서 이 데이터를 축약하고 복원하는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과 같은 이 슈퍼바이즈 러닝의 방법에서는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이죠. 테스트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구분을 하고요. 분리를 해서 이 학습 데이터인 트레이닝 데이터만 오토 인코더의 함수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얻어냈고요. 그것을 이제 인코드된 것과 인코드된 함수와 그것의 디코드를 각각 인코드와 디코드라는 함수를 써서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복원된 자료가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갖고 있는가, 손실을 갖고 있는가를 역시 민스퀘어드 에러를 통해서 본 결과 3.81이라는 값이 나왔고요. 그것을 기준값과 비교를 해보는데 이 경우에는 기준값이 이 제곱의 합, 테스트 데이터에서의 행렬로서의 제곱의 합과 비교를 해보면 이 경우에 35.6%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 데이터에서 우리가 봤던 31.4%와 비교해 보면 이제 다소 상승한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사실 당연하죠. 이 정도의 상승, 어느 정도 그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주성분 분석에서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에서의 손실을 민스퀘어드 에러를 보면 34.7%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주성분 분석이 다소 더 성능이 약간 더 좋아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예는 엠니스트 데이터입니다. 엠니스트 데이터는 이제 케라스에서 상당히 자주 쓰는 그런 예제이죠. 송글씨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0, 1, 2부터 9까지, 즉 이런 그 아라비아 숫자들에 대한 송글씨, 이 6만 건을 다루고 있는데 각 건은 이제 784개 픽셀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로 보자면 6만 곱하기 784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데이터는 특별히 또 테스트 데이터 별도로 제시되어 있는데 테스트 데이터는 10만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케라스 패키지와 캐럿 패키지 그리고 텐서플로우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R 스크립트는 이제 R 케라스로 이것을 오토 인코딩한 그러한 그 코드입니다. 이 자세한 코드는 이제 제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R 케라스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마 후속 강의에서 계속 다루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 표준 스크립트를 제시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표준 스크립트의 출처는 여기에 있는 요 URL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 개요를 보자면 결국은 10개 차원으로 축약을 하고 그러니까 인코딩을 하고요. 그것을 다시 784 차원으로 복원을 해서 그 복원된 이미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 케라스와 R의 기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은 읽을 수 있으십니다. 네. 여기선 결과를 보자면 이 왼쪽에 있는 이 것들이 원래 테스트 데이터들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투입되는 인풋 관측들이고 이 잘못 말했습니다. 왼쪽 것들이 복원된 이미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실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지에 비해서 일부 숫자들은 복원 이미지에서 약간 블러된, 흐릿하게 흔들려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대충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상으로 이 R 인코더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인코딩이라는 것은 이 다차원 개체를 저차원으로 축약하고 그것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다시 원래 차원으로 복원하는 이러한 크게 보면 R 신경망의 과정이고요. 이것은 전통적인 통계적인 방법인 주성분 분석의 확장이다. 또 대안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